김수진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상냥했다. 하지만 그 상냥함이 오연수에게는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고 저희가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며느리는 연수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듯했다. 연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늘봄 케어 센터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새겨진 웅장하지만 차가운 유리문을 향해 있었다. 온천 여행. 아들 박지웅과 며느리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그녀의 70 평생 처음 받아보는 호사스러운 선물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것은 뜨거운 온천수가 아니라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밴 낯선 공간의 싸늘한 공기였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러나 조금은 특별하게 시작되었다. 연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해가 뜨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창밖은 이미 푸르스름한 여명으로 물들고 있었다. 평소라면 손주들의 아침밥을 짓기 위해 일어났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잠을 설친 탓이 아니었다. 가슴속에서 작게 피어오르는 설렘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 지훈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에도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온 모양이었다. 늘 피곤해 절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연수의 일상이었고 그 일상은 그녀의 마음에 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얹어 놓았다. 그녀는 아들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년 전 아들 내외와 합가한 이후로 이 작은 공간은 그녀의 존재 이유와도 같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어젯밤 미리 끓여둔 황태 해장국을 데웠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집 안을 채우자 비로소 살아있는 집 같았다. 7시가 되자 손주인 민준이와 서연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좋은 아침. 12살 민준이가 하품을 하며 인사했다. 이제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손주였다. 9살 서연이는 눈을 비비며 연수의 허리를 와락 껴안았다. 할머니, 오늘 온천 가요. 진짜 좋은 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럼 아빠가 아주 좋은 데로 예약했다고 하더라. 연수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 수진이 불쑥 꺼낸 말이었다. 어머니,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고 기운도 없어 보이셔서요.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지훈 씨가 하루 휴가 냈으니까 좋은 온천에 다녀오세요. 피로가 싹 풀리실 거예요. 연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병수발에 다시 손주들을 돌보기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휴식이나 여행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니. 연수는 괜찮다고 돈 아깝게 뭐하러 그러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아들 내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서 코끝이 찡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연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여행 가방을 꾸렸다. 여행 가방이라고 해봐야 시장 갈 때 들고 다니는 작은 송화방이 전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가장 좋은 속옷과 양말을 꺼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연보라색 꽃무늬가 은은하게 새겨진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다. 2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 지금 입어도 촌스럽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생전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며 칭찬해 주었던 유일한 옷이었다.
그녀는 옷을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시절의 따스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가방 안에는 수건 한 장과 비누, 그리고 무릎에 바르는 약을 챙겨 넣었다. 이것저것 더 넣고 싶었지만 온천에 가면 다 있을 거라는 며느리의 말이 생각나 그만두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래도 오늘따라 얼굴이 조금은 환해 보이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아들 지훈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연수는 조수석에, 며느리 수지는 뒷좌석에 앉았다. 어머니, 편히 앉으세요.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수진이 상냥하게 말했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빌딩 숲을 지나자 넓은 도로가 나왔고 차는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연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 풍경에 대한 감상을 연신 늘어놓았지만 아들 지훈은 네네 하는 건성적인 대답만 할 뿐 운전대만 꽉 쥐고 있었다. 백미러로 본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며느리 수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온천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거기는 시설이 최신식이래요, 어머니. 물리치료실도 있고 식사도 영양사가 다 짜서 나오는 건강식이고요. 어머님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쉬기에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친구요? 하루 다녀오는데 무슨 친구까지 사귀어? 연수는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수지는 따라 웃지 않았다. 그저 애매한 표정으로 창밖을 볼 뿐이었다. 이상한 위화감이 연수의 마음을 스쳤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이려니 바쁜 아이들이 시간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점점 더 한적해졌다. 길게는 농과 밭 대신 비슷한 모양의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 간판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다. 연수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작은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천탕이 있는 일본식 료칸 같은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침내 차는 깔끔하게 지어진 5층짜리 현대식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늘봄 케어센터. 황금색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건물은 호텔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병원 같은 차가운 느낌을 풍겼다. 연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자 유니폼을 입은 직원 2명이 마중을 나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박지훈 보호자님, 오셨습니까?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연수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때 지훈이 차 트렁크를 열었다. 연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트렁크 안에는 그녀의 작은 송화방 외에도 집에서 쓰던 이불과 옷가지가 가득 담긴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짐이었다. 지훈아, 이게 다 뭐냐? 왜 이불까지? 연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수진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며 로비로 들어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연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로비 안쪽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음식 냄새, 그리고 늙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온천 리조트가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 두려워했던 자식에게 버려진 늙은이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곳 요양원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웃고 떠들던 손주들의 얼굴,
피곤해 지친 아들의 얼굴, 상냥하게 선물을 이야기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따뜻한 선물이라고 믿었던 것은 그녀를 집에서 치워버리기 위한 차가운 계획이었다. 웨이, 목구멍에서 간신히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아들 지훈은 끝내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언가 다급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다. 마치 귀찮은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수진이 연수를 가볍게 안았다. 어머니,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데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여기가 국내 최고 시설이에요. 저희 마음 아시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짧은 포옹이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나섰다. 연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두고 떠나는 아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망견자실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스르륵 하고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손주들의 재롱과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던 어제의 세계, 그리고 이제는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리게 될 오늘의 세계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온천수의 따스함 대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늘봄 케어센터의 로비 한가운데 오연수는 70평생을 바친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시간은 오연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렀다. 늘봄 케어센터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천장의 무늬만을 바라보았다. 아들 내외가 두고 간 커다란 캐리어는 방 한구석에서 낯선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열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난 72년의 삶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담겨 있을 터였다. 정성껏 개어 넣은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든 작은 송화방만이 그녀의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방은 병실과 호텔의 중간쯤 되는 어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얀 벽, 기능적인 침대, 작은 옷장과 서랍장. 창밖으로는 정성껏 가꾼 티가 나는 정원이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박제된 나비처럼 생명력이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기침소리와 누군가의 잠꼬대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연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어째서?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질문이 맴돌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들의 굳은 표정,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번갈아 떠올랐다. 그들은 정말로 이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저 눈앞에 귀찮은 짐을 치워버린 것뿐일까? 손주들 생각이 나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쯤 아이들은 할머니가 없는 텅 빈 아침을 맞이하고 있겠지.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을까? 할머니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고 했을까?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연수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지워질 것이라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그저 집을 떠나온 것이 아니었다. 세상으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6시 방 안의 인터콤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상 시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측정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해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복도로 나가자 자신과 비슷한 표정의 노인들이
하나둘씩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낡은 기계 부품들 같았다. 식당은 넓고 환했지만 음식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은 죽과 부드러운 나물,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생선조림이었다. 삼키기 쉽고 소화가 잘 되도록 배려한 음식이겠지만 연수에게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숟가락으로 음식을 뒤적이다가 거의 그대로 남겼다. 주변의 노인들도 대부분 말없이 식사를 했다. 간혹 누군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의미 없는 웃음을 흘리는 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오전 10시에는 여가 활동 시간이 있었다. 넓은 프로그램실에 3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앉았다. 젊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앞에 서서 활기찬 목소리로 색종이 접기를 설명했다. 자, 어르신들, 오늘은 예쁜 학을 접어볼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고. 연수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평생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짓고 해진 옷을 꿰매고 손주들의 장난감을 고쳐주던 그녀의 손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값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관리받는 늙고 병든 몸뚱어리에 불과했다. 3회 2호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3몇 2호 어르신,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죠. 직원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연수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3고 2호 어르신이 되었다. 이름이 사라지자 그녀의 지난 삶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아내, 지훈의 어머니, 민준이와 서연이의 할머니였던 오연수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연수는 전화기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전화기는 죽은 듯이 침묵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참다 못한 연수는 수화기를 들었다. 익숙한 집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소녀 서연이었다. 연수는 저도 모르게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서연아, 할머니다. 할머니, 우와, 진짜 할머니다. 할머니, 온천 재밌어요? 거기 물이 진짜 좋아요? 할머니 무릎 다 나았어요? 언제 와요? 나 할머니 보고 싶은데.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오자 연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아, 누구랑 통화해?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곧 수화기를 빼앗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가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네요. 주말에는 꼭 찾아뵐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으로 상냥했다. 연수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아이들은 바꿔주기 좀 그래서요. 어머니 거기 계신 거 알면 애들이 자꾸 가고 싶다고 떼를 써서요.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럼 어머니 식사 잘 챙기시고 주말에 뵐게요. 끊겠습니다. 뚝, 뚝,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연수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차가운 신호음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떼를 쓸까봐.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이제 그녀는 손주들에게조차 숨겨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의 세상에서 할머니라는 존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연수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다. 그날 저녁 연수는 또다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밥알을 씹는 것조차 거대한 노동처럼 느껴졌다. 식판을 수거하러 온 직원이 혀를 차며 말했다.
어르신, 이렇게 계속 안 드시면 큰일 나요. 억지로라도 좀 드셔야죠. 그녀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연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정원은 칠흑 같은 절망처럼 보였다. 그때 다른 직원이 방으로 들어왔다.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였다. 그녀의 명찰에는 최유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나는 연수의 식판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르신, 식사를 거의 안 하셨네요.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직원들과 조금 달랐다. 기계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말을 하고 싶은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유나는 잠시 연수를 바라보다가 침대 발치에 붙어있는 차트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다시 연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성함이 오연수 맞으시죠? 오연수님. 그 순간 연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보았다. 오연수님. 며칠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삼웅 2호 어르신이라는 차가운 호칭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불린 것은 이곳에 온 후 처음이었다. 그저 이름 석자를 불렀을 뿐인데 마치 잊고 있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은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연수님, 뭐라도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세요. 이러다 정말 몸 상하세요. 제가 주방에 가서 따뜻한 흰죽이라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입맛 없으실 땐 그게 제일 나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꾸밈 없는 온기가 있었다. 연수는 젊은 직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맑은 눈 속에는 동정이 아닌 공감이 담겨 있었다. 지난 며칠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연수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주르륵. 연수의 메마른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힘겹게 굴러떨어졌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늘봄 케어센터에 온 이후 그녀가 처음으로 보인 긍정의 신호였다. 유나는 그런 연수의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밝게 웃으며 말했다. 네, 연수님,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유나가 방을 나간 후 연수는 창밖을 보았다. 칠흑 같던 정원 위로 구름 사이에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캄캄하기만 했던 그녀의 이름 없는 날들 속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 한 줄기가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날카롭게 벼려내는 것 같았다. 오연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보냈다. 그녀의 시선은 정원에 잘 다듬어진 나무나 화사한 꽃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하늘과 그 하늘 아래 자리한 높은 담벼락을 향해 있었다.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그녀는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확인하고 있었다. 최유나라는 젊은 직원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죽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유나는 억지로 말을 걸거나 활기찬 척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사를 챙겨주고 연수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와 같은 무해한 말을 건넨 뒤 조용히 물러났다. 그 담백한 배려가 연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약속했던 주말이 되자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이 찾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마치 소품처럼 보이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애써 꾸민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연수는 자신의 몰골이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애써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연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안도할 것이고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큰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을 덜어낼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만족감도 주고 싶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몇 분간 흘렀다. 결국 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현관에 놓아두었던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쓰시던 물건 몇 가지 더 가져왔어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그녀가 쓰던 낡은 반지꼬리,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겨울 스웨터 두어 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물건들 맨 아래 짙은 갈색 빛을 띤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자단나무 상자. 그것을 본 순간 연수에 멈춰 있던 심장이 희미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결혼할 때 남편이 해준 유일한 예물이었다. 화려한 보석도 비싼 가구도 아니었지만 연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수십 년간 어루만져 닳고 닳아 맨들맨들해진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그런 낡은 상자는 이제 버리시지 그래요. 자리만 차지하고. 수진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낡고 오래된 잡동사니로 보일 뿐이었다. 연수는 며느리의 말을 못 들은 척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소중하고 방어적인 몸짓이었다. 방문은 짧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금방 일어섰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는 영혼 없는 약속을 남기고 서둘러 방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어딘가 도망치는 사람들 같았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이전보다 더 깊은 적막에 휩싸였다. 탁자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는 생경했고 방 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낯설었다. 오직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자단나무 상자만이 익숙했다. 상자에서 풍겨 나오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소독약 냄새가 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의 냄새였고 그녀의 진짜 집의 냄새였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노소의 잠금 장치를 열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한층 더 짙은 나무 향기와 함께 켜켜이 쌓인 시간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가장 위에는 비파랜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수줍은 새색시의 모습을 한 20살의 자신과 늠름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표정의 젊은 남편이 나란히 서 있는 결혼사진.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지훈을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사는 게 팍팍했지만 웃음이 넘쳤던 어느 여름날. 강가로 소풍을 갓 찍은 가족사진. 사진 속의 젊은 오연수는 가난했지만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진들 밑에는 색이 바랜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들이 있었다. 남편이 군에 복무할 때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지방공사 현장에 가 있을 때 보내온 편지들이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남편의 투박한 글씨체. 누렇게 변한 편지지가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연수는 가장 오래된 편지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리본을 풀자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편지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중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나의 연수에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메말랐던 눈가에 다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연수야, 잘 지내고 있는가? 이곳은 밤이 되면 산속의 바람소리가 무섭게 울어대네. 그럴 때마다 자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네. 낮에는 고된 훈련으로 몸이 부서질 것 같지만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온통 자네 얼굴만 떠오른다네. 자네가 해준 따뜻한 밥이 먹고 싶고 자네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네. 연수야, 네가 없으니 세상 모든 것이 흑백사진 같다네. 부디 몸 건강히 밥 잘 챙겨 먹고 나를 기다려주게.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당신의 남편 상철이. 연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다. 세상 모든 것이 흑백사진 같다. 그 말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지금 자신의 세상이 바로 그러했다. 색깔도 온기도 소리도 없는 흑백의 세계.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받았던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얼마나 다채로운 색으로 빛났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 속에는 고된 삶의 애환과 서로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편지마다 그녀를 나의 연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불렀다. 3맥 2호 어르신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가던 연수에게 그 사랑 넘치는 호칭들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아 주었다. 자단나무 상자는 그녀에게 과거로 통하는 문이 되어 주었다. 뚜껑을 열면 그녀는 더 이상 늘봄 케어센터의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아내였고 서툰 엄마였으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던 젊은 오연수였다. 그날 밤 연수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남편은 결혼사진 속 모습 그대로 늠름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연수는 기쁘게 그 손을 잡았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자단나무 상자는 그녀의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자단나무 상자를 연 이후 오연수의 하루는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늘봄 케어센터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색깔 없는 현재의 시간이었다. 다른 하나는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시작되는 오직 그녀만이 여행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과거의 시간이었다. 다른 노인들이 프로그램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의미 없는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연수는 방 안의 작은 의자에 앉아 남편의 편지를 읽었다. 상자에서 풍겨 나오는 짙은 나무 향기는 이제 그녀의 방을 다른 공간과 구분짓는 결계가 되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안전했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최윤아는 연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하게 남아 빛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혈압을 재러 들어온 윤아는 침대 옆 탁재 가지런히 놓인 편지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수님, 아주 소중한 편지인가 봐요. 매일 읽으시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 따뜻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연수는 처음으로 윤아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소통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연수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했다. 그것은 단지 사랑의 속삭임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한 가족의 고단한 연대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70년대 처사들 지훈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떠나야 했다. 그곳에서 온 편지들은 모래바람처럼 거칠고 건조했다. 이곳의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기세라네. 살같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아. 밤이 되면 한국의 겨울보다 더 춥고 동료들 중에는 힘든 걸 못 이기고 밤새 우는 사람도 있다네.
나는 괜찮아. 자네와 우리 아들 지훈이 사진을 보며 버티고 있으니 이 고생이 끝나면 서울에 우리 이름으로 된 작은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겠지. 그때까지만 부디 아프지 말고 잘 버텨주게. 편지를 읽는 연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지금의 이 안락한 아파트가 번듯한 아들이 있기까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그녀는 남편이 붙여오는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시장에서 시든 채소를 헐값에 사 왁기니를 때우고 밤에는 부업으로 옷에 단추를 달며 아들을 키워냈다. 그 시절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몇 달에 한 번씩 도착하는 남편의 편지였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편지의 내용도 바뀌었다. 아들 지훈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내용, 처음으로 자가용을 사고 기뻐하는 내용, 사소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미안함을 전하는 서툰 사과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다 연수는 유독 여러 번 언급되는 장소 하나를 발견했다. 강화도. 어느 가을날에 도착한 편지였다. 연수야, 오늘 지훈이 데리고 강화도에 잠시 다녀왔네. 전등사라는 절에 들렀는데 어찌나 고즈넉하고 좋던지. 절 마당에서 내려다보는 서해 바다가 참 아름다웠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 나중에 우리가 더 늙고 지훈이도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게 되면 저런 곳에 작은 흙집 하나 짓고 사는 건 어떨까.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바다도 보고 작은 밭에 상추랑 고추도 심고 시끄러운 서울 떠나서 조용히 우리 둘이서만 말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그렇게 해줄게. 이건 하늘에 대고 하는 약속일세. 강화도, 흙집, 툇마루. 그 단어들이 연수에 잊혔던 기억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 그런 꿈이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뒤이어 병세가 깊어지면서 그 꿈은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먼지 쌓인 다락방의 낡은 물건처럼 잊혀버렸다.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연수는 자단나무 상자 맨 밑바닥을 더듬었다. 손끝에 두껍고 뻣뻣한 종이 뭉치가 닿았다. 낡은 서류 봉투였다.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저 오래된 보험 증서려니 하고 무심코 넘겼던 것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봉투를 열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보험 증서가 아니었다. 등기권리증이라는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국가가 발행한 공식적인 문서였다. 연수는 떨리는 눈으로 문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지목 임야. 소유자 오연수. 그녀의 이름 석자가 굵은 명조체로 똑똑히 박혀 있었다. 매매 일자는 1980년대 후반으로 되어 있었다. 순간 연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나 약속이 아니었다. 남편은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것이다. 그녀에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 강화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땅 한 조각을 비밀리에 사두었던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충격과 함께 죽은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랑이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이 땅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었더라면, 등기권 이증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30년도 더 된 어느 주말 오후였다. 남편이 외출했다가 평소와 달리 무척 기분 좋은 얼굴로 돌아왔다. 강화대 드라이브를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바다 냄새와 갯벌의 풍경, 그곳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대해 한참을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아들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훈아, 나중에 아빠가
엄마한테 아주 멋진 걸 보여줄 거야. 그때 연수는 아들의 성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에 남편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그저 철없는 소리라고 치부해 버렸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남편이 말한 아주 멋진 것이 바로 이 땅이었음을. 연수는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었다. 딱딱하고 오래된 종이 조각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잊혔던 약속의 증표였고 잃어버린 미래의 조각이었으며 한 남자가 아내에게 바친 위대한 사랑의 유산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섰다. 창밖의 정원은 여전히 생명력 없이 조용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담벼락 너머 아득히 먼 곳에 자신만의 땅이 있다는 사실. 오직 오연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작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늘봄 케어센터의 무기력한 3맥 2호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조각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 발견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절망이라는 척박한 땅 위에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 하나가 분명히 심어진 것이었다. 등기권 리증을 발견한 후 며칠이 지났다. 오연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텅 빈 하늘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정원의 구석, 앙상한 나뭇가지가 얽힌 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 작은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나흘 전부터였다. 가을의 마지막 잎들이 떨어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오후, 연수는 덤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검은색과 회색 털이 뒤섞인 깡마른 길고양이 한 마리였다. 녀석은 극도로 경계하며 주위를 살피더니 이내 덤불 아래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바람을 피하려는 듯한 그 작은 몸짓이 연수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 그녀는 무심했다.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그녀에게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헤아릴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고양이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마치 연수와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녀석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덤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연수가 있는 3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크고 노란 눈동자는 굶주림과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연수는 애써 고양이를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창밖을 볼 때마다 녀석의 끈질긴 시선과 마주쳐야 했다. 녀석의 침묵은 그 어떤 울음소리보다 더 절박하게 들렸다. 연수는 앙상한 고양이의 모습 위로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자기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다. 버려졌다는 것, 기댈 곳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온기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최윤아가 가져다준 죽과 함께 나온 작은 생선 조림 한 토막이 식판 위에 남아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대로 남겼을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연수의 뇌리에 창밖에 그 작은 생명체가 떠올랐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냅킨에 생선 토막을 조심스럽게 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해보는 규칙을 어기는 비밀스러운 행동이었다. 밤 9시 소등 시간이 지나고 복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연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발소리를 죽여 방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냅킨에 싼 생선 토막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비상계단 옆에 있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정원 뒤쪽 문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겨울의 초입을 알리는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연수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 덤불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문 바로 안쪽에 생선 토막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문을 닫고 작은 유리창을 통해 밖을 엿보았다. 잠시 후 고양이가 경계심 가득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녀석은 주위를 몇 번 살피더니 순식간에 생선 토막을 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으로 돌아온 연수는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기묘한 희열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비밀 친구가 생긴 것이다. 연수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겨울이 오던 길목에 만났으니 겨울이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밤마다 음식을 챙겨주는 것은 그녀와 겨울이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연수는 겨울이를 위해 식사를 남기기 시작했다. 달고기 한 조각, 계란찜 한 숟가락. 겨울이를 먹여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밥을 먹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는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엄마로서의 본능을 깨웠다. 그것은 아주 작은 목표였지만 온전히 그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었다. 겨울이도 조금씩 변해갔다. 여전히 거리는 두었지만 처음처럼 음식을 물고 바로 달아나지는 않았다. 잠시 자리에 앉아 연수가 문틈으로 지켜보는 것을 확인하고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들고 사라지곤 했다. 소리 없는 교감이었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 방문은 지난번보다 더 짧고 형식적이었다. 그들은 바쁜 일상과 아이들의 학업, 그리고 오르는 물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모든 말은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 어머니는 이곳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당연하다는 교묘한 자기 합리화처럼 들렸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민준이 영어 학원비가 또 올랐지 뭐예요.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여기가 편하시죠? 식사도 알아서 다 챙겨주고 신경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수진이 맞장구를 쳤다. 연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아픔보다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다. 돈과 성공,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는 아이들의 세상이 어쩐지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연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다가 차가운 덤불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작은 생명체를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무기력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을 간직한 자의 조용한 힘과 초연함이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그날 밤도 연수는 겨울이를 만나러 갔다. 그녀가 문틈으로 음식 담은 작은 접시를 내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겨울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연수를 올려다 보았다. 연수가 용기를 내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겨울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다가와 거친 혀로 그녀의 손등을 한번 핥았다. 그 순간 연수는 온몸에 따뜻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까슬까슬하지만 따뜻한 혀의 감촉. 그것은 아들 내외의 공허한 포옹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교감이었다. 그녀의 얼어붙은 삶에 작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연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겨울아, 이젠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목소리는 고양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삭막한 인생의 겨울 한가운데서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키워야 할 작고 소중한 불꽃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다. 겨울이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오연수의 잿빛 일상에 번진 유일한 수채화였다. 하지만 낮 시간 동안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손에 든 낡은 등기권 위증을
내려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이제 그 종이 조각은 단순한 사랑의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하는 땅이었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엄연한 소유물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뭘 어쩐단 말인가. 요양원에 갇힌 70 넘은 노인이 서류 한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언제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변호사, 부동산, 구청. 그녀에게는 너무나 멀고 낯선 세상의 단어들이었다.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등기권리증은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윤아가 평소처럼 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창가에 앉은 연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연수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아니야, 그냥. 연수는 말끝을 흐렸다. 그때 TV를 보며 쉬고 있던 유나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 뉴스만 틀면 부동산 얘기네요. 특히 저희 할머니 댁이 있는 강화도 쪽은 땅값이 거의 금값이래요. 몇 년 사이에 10배도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서울 떠나서 거기다 집 짓고 싶어 해서 난리래요. 강화도. 땅값. 10배. 그 단어들이 연수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유나를 돌아보았다. 그게 정말이냐? 네? 아, 네. 저희 아버지도 그때 땅 좀 사둘 걸 하고 매일 후회하세요.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연수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만약, 아주 만약에 남편이 남긴 그 땅이 정말로 큰돈이 된다면? 그녀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아주 무모하고도 급진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탈출, 그리고 독립. 그날 이후 연수는 밤잠을 설쳤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대로 그녀를 덮쳤다. 만약 돈이 생긴다면 이 답답한 요양원을 벗어나 그녀만의 작은 공간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겨울이에게 따뜻한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남편이 약속했던 것처럼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 툇마루에 앉아 달을 보는 상상을 하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곧이어 끔찍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은 자신을 이곳에 버렸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었다. 늙고 힘없는 자신이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아들 내외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그나마 있던 이 작은 방마저 빼앗기고 더 끔찍한 곳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내적 갈등 속에서 연수는 점점 더 야위어 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대로 주저앉아 이름 없이 쓰러져 가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그 땅의 진실을. 문제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였다. 며칠을 끙끙 앓으며 기억의 서랍을 뒤지던 연수는 아주 희미한 연결고리 하나를 찾아냈다. 강민혁. 먼 친척벌 되는 조카였다. 어릴 때 명절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예의 바르고 똑똑했던 아이. 몇 년 전 집안의 누군가가 그 아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한다는 말을 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10년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이였다. 그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혹시라도 귀찮아하며 아들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버리면 어떡하나.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결심이 서자 연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최윤아를 찾아갔다. 윤아가 직원 휴게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윤아 씨, 어머, 연수님, 웬일이세요? 연수는 마른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개인적인 전화를 한 통 해야 해서 혹시 유나 씨 휴대폰을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 통화료는 내가 꼭 갚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연수의 절박한 표정과 굳은 결심을 읽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연수님. 쓰세요. 그리고 통화료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유나는 연수를 아무도 없는 상담실로 데려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고 조용히 밖에서 기다려 주었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강민혁 변호사의 사무실 번호를 찾아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강민혁 변호사입니다. 민혁아, 나다. 너의 작은 할머니 오연수. 연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당황한 듯한 침묵이 흘렀다. 곧 그가 기억을 해낸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연수 고모 할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발랐지만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아주 오래된 땅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강화돼 있는 땅이거든. 그냥 오래된 종이인 줄 알았는데 혹시 이게 지금도 내 것인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연수는 요양원이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낡은 서류에 대한 노인의 순진한 호기심인 척 연기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땅의 집원을 알고 계십니까? 민혁은 프로페셔널하게 대답했다. 집원. 연수는 품 안에서 등기권 리증을 꺼내 더듬더듬 주소를 읽어 내려갔다. 민혁은 그녀가 불러주는 주소를 받아 적더니 말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제가 바로 공공등기 기록을 조회해보고 대략적인 시세도 파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개인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알았다. 고맙다, 민혁아. 전화를 끊고 연수는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행동했다. 닫혀있던 세상의 문을 두드렸다. 고립된 섬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작은 다리 하나를 놓은 것이다. 상담실 밖으로 나오자 유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연수는 윤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방으로 돌아온 연수는 자신의 떨리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쭈글쭈글하고 힘없는 늙은이의 손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손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래는 여전히 두려운 안개 속이었지만 더 이상 정해진 결말은 아니었다. 강민혁 변호사와 통화한 후 이틀이라는 시간은 오연수에게 한겨울밤처럼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처럼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도 더 왕복했다. 민혁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의 겨울이와 마주 앉아 있을 때만 잠시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최유나는 연수의 불안한 상태를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연수가 원할 때 자신의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묵묵히 배려해 주었다. 연수가 등기권 리증 사진을 찍어 민혁에게 문자로 보내는 것을 도와준 것도 유나였다. 이 작은 공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유나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연수의 유일한 동맹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유나가 다급한 얼굴로 연수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연수님, 강민혁 변호사님한테서 전화 왔어요. 그 말에 연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여보세요? 고모 할머니, 저 민혁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사뭇 달랐다. 예의 바른 거리감 대신 진지함과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고모 할머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절대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의 서두에 연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강화도 화도면의 그 땅이 최근에 인천시 신도시 개발 계획 2단계 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개발, 계획, 부지? 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들이기로 결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대가 전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면 정부의 수용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개발업자에게 직접 파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민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믿기 힘든 액수를 입에 올렸다. 그가 말한 보상금의 액수는 연수가 평생 만져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아들 내외가 자신을 이곳에 보내며 지불했을 입소 비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연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고 귀가 멍멍했다. 그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민혁이 성급하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시라는 자신이 끝까지 돕겠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연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의 유산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로 다음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아들 지훈이 혼자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주말도 아닌 평일 오후에 아내도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손에는 연수가 좋아하는 인절미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지훈은 평소와 달리 살갑게 굴었다. 그는 연수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곳 생활은 편한지 직원들은 잘해주는지 등을 자상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 과장된 친절함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연수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십 년간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색한 안부 인사가 몇 번 오간 후 지훈은 본론을 꺼냈다.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아버지 유품들을 좀 정리했어요.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니 저희가 소중하게 잘 보관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연수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아버지께서 남기신 서류 같은 것 중에 뭐 특별한 건 없었죠? 워낙 오래된 것들이라 그냥 낡은 종이 뭉치 같은 거요. 제가 잘 모아서 보관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순간 연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자신이 땅의 가치를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와 낡은 종이 뭉치의 행방을 묻고 있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녀석은 알고 있다.
연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이곳에서 그녀가 배운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아들이 아닌 자신의 것을 탐하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듯 지훈을 쳐다보았다. 연수는 힘없는 노인의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슨 서류 말이냐. 늙은이 통기억이 깜빡깜빡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다 쓸데없는 낡은 것들 뿐이었을 게다. 그녀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지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과 초조의 빛을 연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더 다른 방식으로 물었지만 연수는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지훈은 혹시 기억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돌아갔다. 지훈이 떠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탁자 위에 놓인 인절미 상자가 연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차가운 분노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는 깊고 황량한 슬픔이 들어찼다. 배신감의 종류가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히 늙은 어미를 내버린 것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아들은 땅의 존재와 그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늙은 어머니가 이곳에서 조용히 죽어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최고급 요양원이라는 선물은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대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투자였던 셈이다. 연수는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붉은빛과 검은 그림자로 나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계산된 탐욕에 맞서 남편이 남긴 사랑과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싸움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위험해졌다. 오연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들 지훈의 방문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 미련을 제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진실과 그 진실에 맞서야 하는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외롭고 승산 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문제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최윤아의 도움을 받아 강민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 수화기를 든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떨리지 않았다.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혁아, 나다. 결심했다. 그 땅 내가 직접 처리하고 싶구나. 고모 할머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께서 아시면. 민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그래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몸이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 자네가 내 법정 대리인이 되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연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솔직하게 내비쳤다. 요양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신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했다. 민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우선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제가 법적으로 할머니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 양식을 준비해서 할머니 계신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법적인 절차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연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민혁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연수가 위임장을 준비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불길처럼 거칠고 다급했다.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변호사라니요. 법정 대리인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지훈은 법적 보호자로서 어머니의 법률 행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모양이었다. 연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가 알 바 아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 늙은 나이에 사기라도 당하시려고. 당장 그만두세요. 제가 다 끊는다. 연수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오후 지훈은 폭풍처럼 요양원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난번의 위선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효심 깊은 아들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 땅,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어머니, 남은 여생 편히 사시게 해 드리려고. 지훈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연수는 깨달았다. 아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자신의 탐욕을 효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관리?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네가 말하는 관리가 이 늙은 어미를 여기다 쳐넣고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었느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어머니의 직설적인 공격에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렸다.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렸는데 이 요양원이 한두 푼인 줄 아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아들인 저를 못 믿고 생판남인 변호사를 믿으세요?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며 자신의 희생을 강조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에 대한 자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다. 그때였다. 연수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내 아비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타지에서 번 돈으로 이 어미 늙으면 추운 데서 고생하지 말고 따뜻한 툇마루에 앉아 달구경이라도 하라고 그 땅을 샀다. 그런데 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살아있는 어미를 이 차가운 방에 내다 버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지훈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네가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나는 평생 너를 위해 네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나는 그저 네가 언젠가 차지할 재산을 잠시 맡아두고 있던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너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네 앞길을 막는 낡고 오래된 장애물이었을 뿐이야. 연수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괴물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부끄러움과 자기 혐오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지훈이 떠난 후 연수는 울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하고 텅 빈 것 같았다. 폭풍 같았던 대화는 그녀의 모든 기력을 소진시켰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수십 년간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아들이라는 우상이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졌다. 연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덤불 아래 그녀의 작고 비밀스러운 친구 겨울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의 꾸준한 기다림 속에서 연수는 진정한 교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라는 거창하고 공허한 말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추위 속에서 묵묵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작지만 진실된 몸짓이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길은 명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아들 지훈이 폭풍처럼 다녀간 후 오연수의 방에는 오히려 깊은 평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단단하고 투명한 결심만이 남았다. 싸움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떠나는 절차뿐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준 것은 최윤아였다. 강민혁 변호사가 등기 우편으로 보낸 위임장 서류들은 늘봄 케어센터가 아닌 유나의 자취방 주소로 도착했다. 유나는 서류에 적힌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연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다. 며칠 후 유나는 자신의 휴무일에 맞추어 연수를 위한 특별 외출을 계획했다. 어르신, 답답하실 텐데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죠. 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가까운 읍내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연수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감 도장을 찍고 법적인 효력을 지닌 위임장에 서명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찍어보는 자신의 도장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서류 위로 찍힌 붉고 선명한 인형은 그녀의 독립선언문과도 같았다.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민혁의 일 처리는 신속했다. 그는 땅을 사겠다는 개발업자에게서 가장 좋은 조건을 받아냈고 연수의 동의를 얻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뒤 연수는 평생 상상도 해보지 못한 거액의 돈이 자신의 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들이 그녀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지불했던 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녀의 남은 생을 지탱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그 돈은 그녀를 올가매던 보이지 않는 감옥의 열쇠였다. 연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유나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연수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았다. 화려한 아파트나 고급 빌라는 처음부터 논외였다. 연수가 원한 것은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소박하고 조용한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이었다. 마침 강화도 한적한 마을에 작은 텃밭이 딸린 아담한 단층집이 월세로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계약금을 보냈다. 떠날 준비는 밤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루어졌다. 연수는 아들이 가져다 준 커다란 캐리어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값비싼 옷까지 대부분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낡은 스웨터 몇 벌과 속옷, 그리고 남편의 사진과 편지들이 담긴 자단나무 상자만을 자신의 작은 가방에 챙겼다. 비우고 나니 그녀의 70평생은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만큼 가벼웠다. 가장 큰 숙제는 겨울이었다. 이 작은 생명체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유나가 인터넷으로 고양이 이동장을 주문해 주었다. 떠나는 날 아침, 겨울이를 저 안에 무사히 넣는 것이 계획의 마지막 관문이었다.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연수는 책상에 앉아 아들에게 남길 짧은 편지를 썼다. 그것은 원망이나 용서의 편지가 아니었다. 그저 담담한 고별사였다. 지훈아, 이 어미는 이제 내 길을 가련다. 나를 찾지 마라. 네가 사온 과일과 인절미는 고마웠지만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네가 이 어미에게 주어야 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디 너와 내 가족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내 마지막 진심이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녀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더 이상 이곳은 감옥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대합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겨울이에게 줄 특식을 챙겨 들고 비밀의 장소로 향했다. 내일부터 겨울이는 더 이상 추위 속에서 숨어 지내는 길고양이가 아닐 것이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 될 것이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 연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유나의 근무가 끝나는 아침 7시가 D-Day였다. 유나는 미리 요양원 뒤편,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은 쪽문 근처에 택시 한 대를 불러두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 연수는 특별히 준비한 참치 통조림으로 겨울이를 유인했다. 이제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겨울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동장 안으로 들어갔다. 철컥. 이동장 문이 닫히는 소리에 연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성공이었다. 유나는 연수의 짐가방을 들고 연수는 겨울이가 든 이동장을 든 채 두 사람은 잠든 요양원의 복도를 소리 없이 걸어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쪽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발견하자 두 사람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택시에 오르기 전 연수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현금 봉투를 윤에게 건넸다. 유나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다. 연수님, 이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저한테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꼭 행복하셔야 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연수는 말없이 유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이를 초월한 두 여자의 진실된 포옹이었다. 택시는 미끄러지듯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연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늘봄 케어센터라는 간판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택시는 그녀를 가까운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었다. 연수는 강화도행이라고 쓰인 창구로 다가가 편도표 한 장을 샀다. 무릎 위에 놓인 이동장 안에서 겨울이가 작게 야옹하고 울었다. 연수는 이동장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겨울아.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버스가 출발하고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차창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연수는 그 찬란한 일출을 바라보았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게 그녀는 누군가의 의지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시작이었다. 강화도행 버스는 낡았고 길은 덜컹거렸지만 오연수의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평온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터미널에 내려 다시 택시를 타고 구비구비 시골길을 한참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집은 낡았다. 푸른색 기와를 얹은 아담한 단층 집은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을 이고 있었다. 하지만 마당에는 따스한 햇볕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무엇보다 집 앞에는 남편이 편지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작고 정겨운 툇마루가 있었다. 툇마루에 앉으면 듬성듬성 선 소나무 너머로 서해에 반짝이는 물결이 보였다. 연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호화로운 아파트보다 이 허름한 시골집이 훨씬 더 진짜 집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이동장 문을 열자 겨울이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낯선 환경에 잠시 경계하던 녀석은 이내 마당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겨울이는 만족한 듯 연수의 다리에 제 몸을 비비며
나지막이 야옹하고 울었다. 마치 여기가 우리 집이냐옹 하고 묻는 것 같았다. 연수는 겨울이를 안아들고 속삭였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강화돼서의 새로운 일상은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연수는 더 이상 인터콤 소리에 잠을 깨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올 때쯤 눈을 뜨고 자신과 겨울이를 위한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하루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졌다.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은 텅 비어있던 마당을 가꾸는 일이었다. 읍내 시장에 나가 호미와 작은 모종삽, 그리고 장미 묘목 몇 그루를 사왔다. 굳어있던 땅을 파고 잡초를 뽑는 일은 늙은 몸에는 고된 노동이었다. 하지만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동안 연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늘봄 케어센터의 프로그램실에서 무기력하게 접던 색종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돌보는 진짜 노동이었다. 오후에는 겨울이와 함께 바닷가로 느린 산책을 나갔다. 갯벌에서 작은 개를 잡는 아이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시장에 들러 동네 사람들과 콩나물 값을 흥정하며 몇 마디 말을 섞기도 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세상과 다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고요한 충만함이었다. 때때로 아들 내외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가 기억날 때도 있었지만 그 기억은 이제 희미한 흉터처럼 아득했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그녀가 무엇을 이겨냈는지를 상기시켜줄 뿐이었다. 그렇게 2계절이 지났다. 마당의 장미 묘목이 제법 자리를 잡고 첫 꽃봉오리를 맺을 준비를 하던 늦은 봄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박지훈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들의 필체였다. 연수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예전과 같은 불안이나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저 먼 곳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일으킨 작은 마음의 파문 정도였다. 그녀는 편지를 바로 뜯어보지 않았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평소처럼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고 겨울이에게 밥을 챙겨 주었다. 모든 일과를 마친 늦은 오후,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쑥차 한 잔을 마시며 비로소 편지를 열었다. 편지는 길고 두서가 없었다. 어머니, 지훈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로 시작된 편지에는 아들의 뒤늦은 후회와 구차한 변명, 그리고 자기 연민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떠난 집은 텅 비었고 자신의 삶은 공허해졌다고 했다.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며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연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을 그 말들이 이제는 물 건너 불구경처럼 멀게 느껴졌다. 아들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그 고통이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용서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아들의 사과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절규에 불과했다. 연수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분노로 찢어버리지도 소중하게 간직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종이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자단나무 상자를 열고 편지를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다. 그녀 인생의 한 챕터를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 다시 툇마루로 나왔을 때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바다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마당 구석, 그녀가 심었던 장미 한 그루가 다른 녀석들보다 조금 늦게, 하지만 더없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늦깎이 장미였다. 연수는 그 꽃송이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꽃잎을 어루만졌다. 쭈글쭈글한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그녀는 깊고 조용한 행복감을 느꼈다. 시끌벅적한 가족들의 웃음소리 속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온전히 혼자 서서 느끼는 고요하고 충만한 평화였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 오연수였다.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늦게 피어난 장미 한 송이를 바라보는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서해의 노을을 배경으로 작은 노인과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비는 고양이,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장미 한 송이의 실루엣이 보인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의 그림이었다.